네,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는 5주차 두 번째 영상을 녹화하는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비디오이기도 합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데 다들 잘 계신가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괜찮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 학교에서는 슬슬 대면 강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조만간 이메일을 드리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학교 측에서 대면 강의를 허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 생각은 어, 우리가 듣는 수업 이 인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대면 강의를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면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저의 큰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대면 강의를 전부 다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각 개별 교수에게 제한권을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대면 강의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면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정한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방향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의 형식과 중간고사 하는 일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중간고사 실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간고사를 보시면 되는지 조만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정책 중에서도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 기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하나씩 다시 살펴보시죠.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어, 통상정책이 어떤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신다면 왜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발생하는지도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무역 혹은 통상은 뭡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외국에 팔고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수입해 들어오는 그 모든 활동을 큰 그림이 무역 혹은 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상품이든 아니면 서비스든 아니면 뭐 금융이든 뭐든지 간에요. 여기서 승자 패자는 반드시 갈립니다. 즉 무역 수지 혹은 경상수지라고 하는 하나의 큰 대차대조표상에 존재하는 큰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승자 패자가 존재하는 것이 국제통상 혹은 무역의 세계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구들을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통상정책은 남의 나라의 손해를 유발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알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인지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 혹은 하나의 지역을 정의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의 국가로 한정한다면 이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후생 혹은 소득 혹은 그 어떠한 뭐 안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국가 혹은 정부의 의무겠죠. 근데 최근 몇십 년간 추세를 보면 이 우리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죠. 우리가 세계화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흐름도 이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아군 혹은 엘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합쳐서 조금 더 큰 우리라는 집단을 만든다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득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FTA나
다자간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혹은 하나의 국가 단위로 존재할 때에는 더 많은 패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을 든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보호주의 통상 정책을 독해하시는 것이 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혹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지역 단위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후생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통상 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것이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보호주의 통상 정책의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경제학적인 논거는 여러분들이 국제무역론 시간에 한 번쯤 공부를 하셨을 스토퍼 사무엘슨 티어리엠이 있죠. 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헥쇼올린 정리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으로 노동과 자본, 토지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 요소가 있고 그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국가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생산 요소가 이동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가정 하에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생산 요소 가격과 다른 생산 요소 가격 간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같은 인위적인 국제 가격 조정 정책을 편다면 자국 안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 간의 불평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헥쇼올린 이론을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헥쇼올린 이론은 시간 관계상 이 클래스에서는 자세하게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으셨다면은 집에 고이 모셔두었을 국제무역론 교과서를 꺼내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가 뭐냐? 헥쇼올린 정리가 뭐냐? 수식으로 풀어 써봐라. 이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탄탄한 두뇌 훈련이 필요해요. 역설적이지만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리카르도 정리와 헥쇼올린 정리 그리고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까지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런 굵직굵직한 이론들은 한 번쯤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의 핵심인데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제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보호주의 무역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요령이 있어요.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됩니다. 미국을 예로 들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풍부국이에요. 그렇죠? 헥쇼올린 정리에 의하면 자본 풍부국인 미국은 생산 요소 가격이 불균등화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본 가격이 상승하고 노동 가격, 즉 임금이 하락해서 노동자와 자본 소득자 간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본을 상징하는 미국의 산업은 아마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IT 산업이 있을 거고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 미국에서 점점 쇠퇴하고 있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는 제조업 혹은 중공업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제조업 혹은 중공업에 종사하는 노동 집약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미숙련 노동자라고 얘기해요. 학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못 배우신 분들이 이쪽 업계에 종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져 왔고,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부상을 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대표적인 노동 풍부 국가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한 무고, 그것에 특화해서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무역 흑자를 낸다는 것은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핵쇼울린 이론과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원인은 중국과의 자유무역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테크놀로지 체인지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자본 집약적 혹은 테크놀로지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세요. 요새 아마존 배달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드론으로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택배기사 같은 미국의 택배기사님들이 아마존에 고용이 돼서 혹은 DHL이나 뭐 FedEx 같은 데 고용이 돼서 일일이 현관 앞에 물건을 놔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택배기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근데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은 이제 예전에 택배기사 한 5명이 하던 일을 택배기사 1명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마을에 가서 드론으로 하나씩 나르는 거예요.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그렇게 나르는 택배기사는 하나의 드론 운전이라는 스킬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다만 택배기사의 수가 줄어드니까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겠죠. 그 전에 택배기사 했던 분들의. 그래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대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무역 혹은 자유시장 경제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봉을 받고 찬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죠. 경쟁이 부추겨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 나라의 경제가 좀 더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가 좀 더 발전한다는 것은 파이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고,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무시하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마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를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무역 이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한계 생산성,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 노트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실질 임금은 반드시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노동자가 얼만큼 열심히 잘 일하느냐에 따라서 노동 임금이 결정되지 자유무역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노동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우리가 국제무역 이론 시간에도 배웠던 첫 시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걸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애써서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굉장히 재밌죠. 재미가 없으시면 이제 경제학이랑 안 맞으시는 거고요. 그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1970년대) 혹은 (80년대) 이후에 공정무역이라는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소위 말하는 이제는 더 이상 제국주의나 식민지가 없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의한 약탈적인 국제무역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각 무역을 하는 두 나라 간의 어떤 국력 차이에 의한 불평등한 무역 규약, 규제 이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무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서 이제 노력을 했죠. 이제 소위 말하는 각 국가 간의 상이한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 편법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지 말자. 특히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하자. 말은 공정이지만 사실은 미국과 영국이 자기네들이 받고 있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 뭐라 그럴까요? 변명 혹은 명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정무역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가트라는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즉 가트가 발전해서 WTO가 된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가트에서 명문화시켰던 두 가지의 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인 대우를 하자는 이제 비차별주의, 그리고 모든 무역 당사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즉 어떤 국가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더 뭐라 그럴까요? 편파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없는, 이 하나의 어떤 뭐 텍스타일이라고 하면 텍스타일 무역에 참가하는 이 지구촌의 많은 참가 국가들이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무역에 참가해야 된다는 최애국 대우. 그리고 편법적으로 혹은 불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국제법상 조금 문제가 될 여지를 안고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행해질 텐데, 그것들을 이제 국제적인 시선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어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가트의 명문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국제무역재판소 이런데 이제 상고하고 거기서 이기면 그쪽에서 만든 보호무역 정책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제법적 장치들이 서서히 이제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초가 이제 공정무역 무브먼트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평평한 경기장, 즉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면은 그 결과는 불평등해도 상관없다는 선진국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비선진국 간에 결과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결과지향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끊임없는 보복으로 인해서 베거다이 네이버 정책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한 공격적인 어떤 상호주의를 배격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공정무역 무브먼트의 이제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비하기, 다시 커렉션 하기 위해서 1995년에 WTO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죠. 가트는 국제기구가 아니었어요. 가트는 그냥 협정문입니다. 즉 협정문 차원에서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WTO라는 하나의 국제기구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소한 거인 증후군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 얘기했던 쇠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선진국의 몸부림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힘이 좋았던 선진국이 더 이상 힘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힘의 쇠퇴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것을 왜소해진 거인 증후군이라는 이제 특정한 학문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하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특정 소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성급하게 가트라는 협정문이 체결된 측면이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완벽한 수준의 공정무역이 여기서는 실현되지가 않았던 거죠.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또 만평이에요. 엄청 큰 돼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조그만 강아지와 조그만 새끼는 이제 캐네디안 인터레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과 캐나다 간에 과연 공정무역을 실시할 경우 양국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결과적인 공평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결코 불완전한 협정문만으로는 공정무역이 완전한 형태의 공정무역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당시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취하는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즉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산업이나 그 기업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만들고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함께 누리겠다는 전략은 한 국가 차원에서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전략인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어, 외국의 어떤 불공정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역 적자 같은 피해 같은 걸 막기 위한 것이 공정무역론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적 무역 정책의 핵심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역 적자와 흑자 개념에서 보시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하나의 산업을 밀어준다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산업이 만약에 하나의 산업을 밀어주는 전략에 성공한다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 산업에 우리가 얘기했던 핵쇼올린 이론에 의해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실질 임금도 늘어나고 그만큼 소득도 늘어나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그거를 노린 정책이었고요. 현재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무역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략적 무역 정책으로 발전시킨 몇 가지 산업이 있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철강 산업 대표적이고요. 현대자동차 아니면 뭐 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 산업,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산업 이런 거는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짊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덩치가 큰 산업들입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몇 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구체적인 수치는 까먹었는데 생각보다 포션이 굉장히 커요. 삼성과 삼성의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까지 본다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상당합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물건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있나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사실 장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그 외에 가전은 뭐 별 볼일 없고요, 사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동탄, 화성, 수원, 거기는 삼성의 나라잖아요. 울산, 현대자동차의 나라고.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산업이고. 이거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렇게 절대 안 됐겠죠. 이것을 정경유착이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캠브리지에 있는 제도학파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취해야 되는 아주 당연하고 논리적인 정책이라고 오히려 변호를 하십니다. 즉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서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싸워 나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것이 장하준 교수님의 주장이고요. 그걸 뭐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크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러한 생각을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죠. 우리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혹은 현대가 혹은 포스코가 사기업인가? 진정한 의미.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삼성이 잘나서 나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망할 일이 없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삼성을 다니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의실에서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녹화가 돼서 기록에 남는 거다 보니까 오프 더 레코드가 안 되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이 전략적인 무역 정책을 게임 이론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이론 아시나요?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 예측을 해서 상대방의 전략에 맞게 내 전략을 고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어버스랑 보잉이라는 두 개의 항공 회사의 어떤 과점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서 보잉과 에어버스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을 대량 투입해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 현재 수준의 기술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발전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 위험이 있겠죠? 소비자들은 더 나은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나은 비행기를 만들면 그만큼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잉과 에어버스 전 세계에는 크게 두 항공사밖에 없잖아요. 민간 항공사 만드는 회사는.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내가 받는 아웃컴이 달라져요. 만약에 보잉과 에어버스가 모두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가정해 볼까요? 디벨롭 앤 디벨롭입니다. 서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도 우리랑 똑같은 기술 수준으로 똑같이 발전시켰기 때문에 손님을 더 끌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둘 다 자본을 소모했기 때문에 둘 다 손해를 봅니다. 과당 경쟁의 어떤 역효과죠. 만약에 둘 다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서로 지금 현재 시장 쉐어를 나눠 가지면서 마켓 쉐어를 나눠 가지면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도 보지 않지만 이득도 없어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잉 입장에서 보잉은 까만색이에요. 에어버스는 빨간색이고 보잉사 입장에서 기술을 개발시켜요. 근데 상대방인 에어버스가 기술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그만큼 에어버스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손님을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80이라는 이득을 얻습니다. 에어버스는 손님을 뺏겼으니까 30만큼 잃어요. 하지만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니까 자본을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습니다. 에어버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양사는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정답이 뭡니까? 이 게임 이론의 내시 이퀄리브리움이 뭡니까? 보잉사 입장에서 볼까요? 보잉사 입장에서는 에어버스가 디벨롭하든 디벨롭하지 않든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에어버스가 디벨롭할 경우에는 보잉사는 디벨롭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두나 디벨롭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두나 디벨롭하는 게 좀 더 이득입니다. 마이너스 50보다는 마이너스 30이 나니까요. 만약에 에어버스가 두나 디벨롭할 경우에는 보잉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디벨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벨롭이 이득입니다. 선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에어버스에 따라서. 에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잉사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Do not develop, do not develop, do not develop, do not develop. 그쵸.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개발 안 할 것 같아요. 혹은 둘 다 개발하거나. 무책임하죠. 계산해볼까요? 에어버스가 디벨롭. 우리는 do not develop. 보잉이 do not develop. 에어버스는 디벨롭. 에어버스는 디벨롭.
에어포스 지불 두넛 지불. 뭐 게임을 풀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책임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전략적인 보호주의 통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 혹은 그런 산업의 가짓수는 굉장히 극소수다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 그런 비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의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밖에서 지금 애기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나네요. 이쯤에서 이 강의는 이 챕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서 발효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